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저는 일단 굉장히 인공지능을 좋아합니다. 내 머리 쓰기가 싫기 때문에 기계가 내 머리를 대신 써주고 거기에 막 로봇까지 적용이 돼서 내 일을 대신해주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월급 정도는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도대체 인간과 로봇이 인공지능이 함께하고 어울려져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인공지능은 누가 만들며 어떤 취지로 만들까라는 상상은 좀 많이 해보게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다 보니까 이게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그런 걸 예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착한 인공지능은 뭘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었는데,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교수님답지 않은 이렇게 귀여운 책.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네요. 본문은 이제 제가 당연히 하지만 제목은 이제 출판사랑 상의를 하고요. 몇 개 후보군을 출판사 쪽에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어요? 원래 연구하시는 분야긴 하실 텐데, 예. 이 책을 쓰게 되신 동기는 좀 어떤 부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변화 또는 진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애초에 공부 출발점은 이제 경제학, 그 다음에 법학을 공부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이제 조금 더 강조가 많이 되는 개념인데, 법학에서는 이제 정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요. 근데 그런 걸 다 꿰뚫어서 저한테는 연구자로서 이제 필생의 화두랄까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단어는 정보 또는 데이터 이런 건데요.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건데 정보경제학이라는 영역이 있고, 정보경제학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해서 주목을 많이 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면 시장에 왜곡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정보 쪽을 이제 들여다보면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인위적으로 벽을 만들어 놓고 내 정보인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돼. 내 허락 받지 않고 가져가면 안 돼. 그래서 아주 자기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예. 경제학에서는 마치 정보의 비대칭이 있으면 온갖 왜곡이 생기는 것처럼 흔히 얘기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쪽으로 오면 거꾸로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고 인위적인 정보 비대칭을 해놔야 개인한테, 정보 주체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화두라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구자로서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난 한 10년 정도 돌이켜 보면 데이터에 관한 관심과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빅데이터 시대가 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또 곧 인공지능 시대가 됐죠.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나니까 데이터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부작용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점점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영역은 어떻게 보면 한 단어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사회적인 부작용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그런 영역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관심이 생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해서 책으로 나오게 됐죠. 우리가 사실 처음 교수님 뵀던 게 이제 법경제학회에서 뵙게 됐는데, 법은 뭔가 좀 정의롭고 멋있고 이런 것들, 사회의 룰을 만드는 것을 주로 하고, 경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일까를 고민해서, 사실 법이랑 경제가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은 좀 못 받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이름 자체가 법경제학회 아닙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거기에 기술과 관련한, 데이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말 얘기가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잘 살고 좀 편하게 살려고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윤리적인가 아닌가는 되게 후행적으로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을 찾아가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막연하게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는 로봇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앞서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변천사를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고 가시면 좀 이야기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술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20세기 중반, 뭐 2차 세계대전 전후, 뭐 이때부터 기술로서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을 한 건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제 인공지능, 흔히 얘기하는 머신러닝, 기계학습, 이 영역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그런 흐름이 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난 한 10년 정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인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은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보기엔 알파고. 예. 알파고가 지금부터 7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2015년인가 16년인가 뭐 이 정도 시기인데요. 알파고가 어떻게 보면 그 무렵의 머신러닝 기술을 집대성한 한 측면을 이제 보여주는 뭐 그런 게 되고요. 알파고가 나오기 바로 한 2년 전쯤 흔히 이제 동네 말로 캣 모먼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미지 인식을 하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미지 인식 기술이 한동안 시도를 하다가 이제 성공을 한 게 고양이를 알아맞혔다. 고양이랑 개랑 이미지 사진을 보여주고 드디어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이게 고양이라는 걸 알아맞히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게 현 시대 머신러닝 기술의 이제 중요한 기점. 으로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지난 10년 정도 사이에 이제 상당한 기술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지난 10년의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용한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일반화를 하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 머신러닝은 가장 짧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데이터를 잔뜩 확보해서 그로부터 일종의 공부를 한 다음에 일반화를 하는, 그게 이제 지금 시대의 인공지능 이라고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는 어땠는데 그렇게 변한 거예요? 과거 이제 주로 한 80년대를 언급하는데요. 과거 80년대는 룰 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디시전 트리라고 이제 갈래를 세워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알고리즘 학교에서도 적어도 개념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 시나리오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남자면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런 거 질문을 해서 결국 그런 몇 개의 질문을 거친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대출 허용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결정을 종국적으로 하게 되는. 그래서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이제 말이 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룰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룰을 그 온갖 가능성을 다 설정하고 룰을 만드는 게 별로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성능 지표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80년대엔 그 방식을 좀 하다가 좀 시들해졌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유머였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문받는 서비스 그래가지고 퀄리티 컨트롤하는 매니저가 컴퓨터한테 야 맥주 한 잔 줘봐, 2잔 줘봐, 3잔 줘봐, 10잔, 100잔, 야 한 10,000잔 줘봐, 막 이런 거를 계속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야 몇 잔을 시켜도 완벽하게 맥주를 갖다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딱 런칭했더니 손님이 와서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한 것만 가지고 움직이진 않으니까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다 집어넣고서 그거로 학습을 시킨다는 그런 걸로 이제 인공지능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인공지능 윤리하면은 별로 이렇게 좀 와닿진 않아요. 좀 사례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왜 얘가 착하냐 나쁘냐를 왜 구분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몇 가지 또는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을 포괄해서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보니까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게 계속 뭐 인공지능 떠나서도 프라이버시가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영역인데,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새롭게 더 주목받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영역은 공정성 내지는 차별 금지 뭐 이런 영역이 돼요. 인공지능을 떠나서도 사회가 공정해야 된다라는 공정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요구는 당연히 있는 것인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의사결정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더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저변에 깔리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불안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언급되는 거는 투명성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데이터를 이용해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메커니즘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은 생겨. 그래서 투명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성으로부터 조금 기술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명 가능성,
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고요. 설명 가능성은 설명 플러스 가능성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explain이라고 하는 영어 플러스 ability 그걸 합쳐서 explainability 이런 단어가 또 요즘에 이제 쓰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세 가지 영역, privacy,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흔히들 인공지능 윤리 맥락에서 언급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은 예. 공정하지 않은 인공지능이다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건데요. 사실은 개발자라고 해도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한다라고 할 때 우리 공정하지 않은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는 데는 아마 아무 데도 없을 거고요. 공정한 인공지능 하면 좋지라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할 거예요. 네. 문제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10명한테 공정성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50가지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쵸. 공정성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인공지능 맥락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시대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measure 한다라고 하고 measurable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공정성 개념이 그냥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서는 이게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할지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그렇죠. 얼마나 공정하냐를 얘기하는 게 너는 공정성이 몇 점이야.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들한테는 일종의 핑퐁 게임처럼 되는 게 공정한 인공지능을 개발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우리가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지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공정성 요구하는 쪽에 다시 질문을 다시 하는 꼴이 돼요. 그러면 질문하는 쪽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알아서 공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서로 정확한 답은 모른 채로 이제 예. 핑퐁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요. 외국에서는 지표를 결국 만들어야 현실에선 가능하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지표를 만드는 작업들을 일부 하고 있어요. 지표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문제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지표가 이제 1번부터 한 뭐 20번까지 있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1번 지표랑 10번 지표랑 갖다 놓으면 서로 이론적으로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그 중에 일부 만족하는 것만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도 이른바 공정담론이라고 우리가 몇 년을 5천만 명이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뭔지에 대한 답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세대 담론에서 공정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이제 채용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채용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들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정성, 금수저, 뭐 흑수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채용을 했을 때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거는 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그 원인은 어디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채용의 예를 들자면 사실은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채용 모형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쌓이고 업력이 있는 회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10년 전에 입사한 사람 또는 20년 전에 입사한 사람 어떤 분들이 입사를 했는지 그분들의 특징은 어떤지를 본 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 열심히 하고 잘한 사람,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말을 써요. 특징을 추출해내는 거. 그래서 그로부터 말하자면 일종의 역산을 하는 셈인 거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기여를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종류의 특징이 되고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별다른 기여를 못하고 결국은 애매한 상태가 되거나 뭐 퇴사하거나 그런 분들의 특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형을 개발하는 게 가장 교과서적인 이제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을 하는 목적은 우리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입사한 사람들 중에 회사에 기여하고 올해 그 성과를 낸 사람들의 특징을 분류를 한 다음에 지금 새로 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채용한다. 오, 나름 그게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좋은, 그러니까 아주 교과서적인 출발점인데 윤리나 차별이나 이런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러면 10년 전에 입사한 분 또는 20년 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데이터는 다 특히나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는 과거 사회 상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리컬 데이터라는 말을 쓰는데요. 20년 전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어떤 남녀 구분 없이 취업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쵸. 20년 전 같으면 대졸 여성이 취업을 할까? 라고 일단 스스로 고민하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고요. 취업한 다음에도 예를 들면
결혼해도 너가 다닐 거야? 출산을 했는데 그래도 다닐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 같은 것들이 막 작동을 했던 거죠. 그런 배경을 전제로 한 데이터를 보면 여성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적도 많지 않고 들어와서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보니까 여성이 이렇게 다 사라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이제 보일 수가 있죠. 와, 그러면 우리 회사에 기여하지 못하고 나간 사람이 상당수가 여성이더라 그러면 채용을 할 때도 여성을 뽑으면 금방 나가겠네, 회사에 기여를 못하겠네,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차별이라든가 공정성 뭐 이런 개념하고 이제 바로 맞닿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겠네. 20년 전에 어떤 사회 관행이나 규범 또는 직장 안에 있었건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식의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결과로는 보여주지만 그 맥락을 데이터가 보여주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고민할 거리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인공지능을 가지고 채용을 한 사례도 있나요? 책에 보니까 아마존 사례가 나오던데 그거는 좀 어떤 일이었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채용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계속적으로 좀 있어 왔는데 아마존이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채용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뭐 그 사람의 백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불공정하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채용을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냐. 우리나라는 그래서 시험 봐서 뽑는 게 공정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게 더 공정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사람을 채용할 때도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목적 함수 이런 말을 쓰는데요. 어떤 종류 업무를 줄 건지 하는 게 아주 또렷하고 구체적이고 또 그에 대한 평가 지표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태스크에 관해서 시험을 보는 게 되게 좋은 방식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 조직 안에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덕목, 능력은 한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없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아마존의 경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아마존에서 입사에 앞서서 이력서를 내면 지원한 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이제 학습 데이터로 쓰인 거예요. 그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능한 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추출해서 인공지능 모형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팀을 꾸려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점수로 결국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계속 감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과거에 아마존에 지원한 분들 특히나 개발자 직구는 더 그런데 여성이 적었고 그중에 아마 취업한 비율이 더 적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IT 기업의 전통적인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임원급으로 승진한 분들 비율은 더 낮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 반영이 되는데 당연히 보정하려는 시도를 쭉 했죠. 근데 보정 노력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여성인지 여부를 모델 안에 명시적으로 감안하지 않도록 파라미터에 포함을 하지 않는데도 모형이 여성인 거를 어찌어찌 찾아내는 1차적으로 예. 여자를 배제해라라고 넣지 않았는데 여성이 배제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아예 그 지표값에서 여성을 지워보자라고 했다는 거죠.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설명을 안 해서 모르는데 이제 주변의 정황으로는 이제 그랬던 것 같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요. 주변에서 언급되는 건 뭐냐면 여성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도록 모델 설정을 했지만 모형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여성이 활동하는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이런 거를 알아서 알아채고 그게 보이면 감점을 하는 그래서 이제 대체 변수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영어로 프락시라고 하는데 프락시로 쓰일 법한 그런 변수들을 찾아서 통계적으로 이제 관련성이 높은 상관관계가 높은 이제 그런 변수들을 찾아서 요거는 아마도 여성일 것 같아. 이런 게 보이면 감점을 주는 그런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를 모형을 통해서 다 걸러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별은 쓰지 마세요라고 해서 공정하다고 우리가 남녀 차별은 안 합니다. 성별 쓰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학력란에 뭐 여중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여중 나온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서 오래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해서 알아서 배제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자가 빠져버리는. 그렇죠. 뭐 동아리 이름에도 걸스카우트를 그러네. 그런 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그런 걸 알아서 판단해서 이제 추출해내는 그런 식의 문제가 계속 나오죠. 그럼 이거는 채용이니까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인공지능이 지금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는 맞춤형 광고 쪽이잖아요. 그럼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나 내가 좋아하는 나의 취향을 얘가 분석을 해서 좋은 물건을 추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끔은 무섭기도 하지만 얘가 어떻게 알고 이걸 자꾸 추천하지? 라는 무섭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여기서는 내가 그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보다 좀 편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윤리적인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어떻게 추천하고 있고 여기서는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추천 알고리즘, 이제 영어로 recommend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추천 알고리즘은 사실은 현업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상품 추천도 추천 알고리즘이고, 뭐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다 추천 알고리즘을 쓰는 거고요. 그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저희 발칙한 경제를 계속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해줘. 알고리즘 문제가 공정하질 않아 이게. 네. 추천 알고리즘은 근래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 협업 필터링이라고 표현이, 이제 이쪽을 들여다보지 않은 분한테는 약간 생경한 그런 표현이 될 건데요. 이것도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공지능 작동 방식으로부터 이제 한 응용인 셈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넷플릭스 영화를 10편을 쭉 봤는데 10편이 이제 그럼 리스트가 쭉 생기겠죠. 예. 또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하고 되게 비슷해요. 9편이 똑같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나머지 10번째 걸, 딴 사람 10번째 해당되는 거를 딱 추천해주면 너무 뻔하게 이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찾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액션 영화를 9개를 봤으니까 10번째 액션 영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취향을 가진 누군가가 본 거를 추천해 준다는 거죠. 저의 그렇죠. 데이터가 아니라 남의 데이터까지 섞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내가 액션을 좋아한다, 이제 그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하는 거는 컨텐츠 베이스드라는 표현을 써요.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액션을 좋아해. 액션 중에서도 뭐 웨스턴 뭐 이런 걸 좋아해. 그러면 그렇게 레이블링을 해서 웨스턴, 서부국 뭐 이런 거 좋아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그걸 반복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컨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인데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부국인지 무슨 극인지 그 카테고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 10개를 쭉 봤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그중에 8개, 9개를 거의 비슷하게 봤어. 그러면 이건 그냥 공통적인 선호가 있는, 선호가 되게 비슷한 사람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안 본 거를 딴 사람 본 거로부터 이제 추천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식의 아이디어죠. 근데 좋네요. 저는 당연히 내가 봤으니까 그게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저하고 비슷한 누군가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저한테 보여준다는 개념은 굉장히 좀 다른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취향 맞는 사람들끼리 나랑 취향 좀 맞는 것 같은데 좀 재밌는 것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게 사람들끼리도 많이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의 윤리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것인데, 필터 버블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또는 에코 체인버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는 다양한 것에 노출되는 게 좋은데, 한 가지 종류를 보기 시작을 하면 계속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를 같이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강화되지 않나? 이제 이런 식의 우려가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고민거리가 되고, 전자상거래 맥락이라고 하면 상위 랭킹이 돼야 물건이 팔리는데, 이 상위 랭킹에 오르는 거는 계속 뭔가 뻔한 것 같아. 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게 아닌 게 상위에 랭킹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의심이 생기면서 생기는 불안 요소. 사회적인 현상으로서는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이제 우려가 나타나죠. 사회적 형태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정치를 예로 들면 보수적인 거를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걸 몇 번 보고서 내 취향 비슷한 사람 걸 추천해 주다 보니까 계속 보수적인 것만 나오고, 내가 좀 진보적인 사람이면 계속 진보적인 것만 나오고, 그러면서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사라지고 같은 취향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진짜 요즘에 좀 더 심해진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다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내가 좋든 싫든 최소한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았는데, 요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아예 반대편에서는 무슨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혹시 가수 창모 아세요? 저는 제 세대를 이제 밝게 되는데, 저는 구창모는 안. 그쵸. 그래가지고 저도 딱 제가 창모 얘기 들었을 때 가수 창모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른인데 성을 붙여서 불러야지 구창모 이렇게 그랬더니 막 젊은 친구들이 무슨 소리, 구창모가 누구냐고, 창모 성이 구시냐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그때 래퍼라는 거예요. 야, 그런 애가 있었어? 그랬더니 창모를 모를 수가 있냐. 진짜 길에 다니거나 뭐 인터넷에 가도 다 창모 노래만 나오는데 창모를 모를 수가 있냐 그래갖고,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게 이른바 제가 보는 콘텐츠에서 창모를 검색하면 구창모가 항상 나오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세대 간의 대화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네요. 사례를 들어서 보니까 분명히 필터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야, 내가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의 아젠다를 완전히 갈라버려야 되겠어. 세대 간 갈등을 일으켜야 되겠어.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분들은 이용자가 원하는, 이용자가 바라는 결과물을 이제 찾아주는 목적인 거고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그래서 여기 오면 재밌어. 내가 찾는 컨텐츠가 잘 나와. 예. 이러면 이제 자꾸 오게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영어로 인게이지먼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용자가 자꾸 오고 와서 뭔가 흔적을 자꾸 많이 남기고 예. 이용 시간도 좀 길고 예. 이런 걸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도 돼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페이스북에 뉴스피드가 뜨는데 뉴스피드도 결국은 스코어링을 해서 이제 점수 지표를 만들거든요. 점수 지표가 높은 거를 이제 그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는데 이제 댓글이 붙으면 그냥 좋아요 버튼 누른 것보다 훨씬 점수가 많이 부여가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부여가 되는 거는 댓글에 대댓글이 붙고 또 대댓글이 붙고 그래서 몇 개가 쭉 쌓이면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아, 그럼 뉴스피드 위로 올라가게 되는 방식이군요. 예. 근데 댓글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논쟁적인 내용인 경우가 그쵸. 댓글 많이 달 때는 싸울 때지. 키보드 워리어 이렇게 할 때. 예. 그래서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위로 올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건데 예. 거꾸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사람들이 갈등 요소가 많은 걸 자꾸 보여주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죠. 그렇겠네요. 그게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얘기 나누는 것이 관심이 가는 주제일 거야라고 해서 올린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맨날 싸움만 하고 있고 요새 그랬고 페이스북에 맨날 정치글만 올라오나 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인공지능이 뭔가 좋은 취지로 한 건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럼 여기서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우리가 대출 같은 경우도 뭐 신용평가에 인공지능 접목하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기존의 신용평가 시스템하고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거하고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기존에는 현장에서는 이제 통계 기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존은 신용 평점을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대부분은 신용 이제 평가 대상이 되고 점수가 실제로는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신용 평가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게 돼 있고 거기에 점수가 정말 아라비아 숫자로 점수가 있어요. 그게 점수가 나오는 과정은 통계에 기초한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다 중고등학교 뭐 아니면 초등학교 때 가중평균 개념 배우셨을 건데 통계 기반 신용 평가 시스템은 가중평균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넓게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점수가 있고 그 네 카테고리를 가중평균해서 결국 하나의 점수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이제 통계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이고요. 이 사람의 자산 상태 또 이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 이제 플로우도 보고 그다음에 과거에 대출 받았는지 또 그 대출을 제때 상환했는지 이제 그런 유형들 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죠. 지금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기존에는 분석 모형, 통계 모형 자체도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이고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 요소도 상대적으로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의 이제 인공지능 모형들은 파라미터 숫자가 수천, 수만, 뭐 수십만, 뭐 훨씬 더 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만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신용도 판단에 도움될 만한 무궁무진한 데이터들을 반영을 해서 훨씬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인스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인스타 활동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소득 수준에 비해서 명품을 엄청 많이 사서 사진 찍어서 올린다. 이 사람이 과소비인가? 짝퉁인지 확인하나요? 오, 그러네요. 예,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역작용은 어떤 거냐면 그러면 내 인스타 활동이 신용도 평가에 반영이 된다? 라고 하면 거꾸로 내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도 돼? 인스타에 뭐라고 한 줄 써도 돼? 거꾸로 신용 평점을 잘 받기 위해서 인스타에 이런 사진은 올리고 또 저런 사진은 올리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일상생활 중에 중요한 영역, 특히나 자기를 드러내서 표현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되는, 아니면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좀 그러네요. 이렇게 내가 뭐 좀 좋은 거 샀으면 올릴 수도 있지. 내가 맨날 비싼 거 사는 거 아니고 오랜만에 비싼 거 사갖고 자랑했더니 컴퓨터가 알아서 너 과소비하는 허세남이야? 그러면서 평점 깎아버리고 그러면은 이걸 내가 알게 되면 굉장히 좀 불쾌하네요.